안녕하세요. 과거의 일을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 글을 씁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써내려가 볼게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었어요. 개구쟁이였던 오빠들을 키울 때와 다르게 저는 여자아이라 그런지 조용조용하고 아기자기하게 놀아서 오빠들에 비해 키우기가 쉬웠다고 들었어요. 특히 애교가 많았던 저를 아빠가 특히나 좋아하셨어요. 야단을 치료해도 방긋방긋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저에게 화 대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희 아빠도 딸바보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오빠들도 여동생인 저를 잘 챙겨주었고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구김살 없이 어리광쟁이로 자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제 인생의 고생길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라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저였는데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 들여가면서 굳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냐면서 딴지를 걸었고 새엄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괜한 돈 버리지 말고 회사에나 들어가서 돈을 벌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 졸업장을 땄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때부터 저와 새엄마의 사이가 더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딸바보였던 아빠도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달라지고 아빠와 오빠들은 새엄마에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조용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래서 늘 새엄마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성인이 되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독립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또 새엄마가 태클을 걸었어요. 저와 한 공간에서 살면서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도 저의 독립을 반대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독립은 안 돼. 아직 스물이면 아직 애인데 무슨 독립이야. 다른 친구들도 자취 많이 해요. 너는 안 돼. 왜요? 널 어떻게 믿니? 여기 살아도 이 모양인데 혼자 살면 어떻게 했니? 제가 어땠어요? 저는 나갈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어릴 때부터 혼자서 유도가 안 됐더니 커서도 이러니. 저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내가 왜? 너라면 진절머리가 나. 근데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살 집은 있고? 매달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돈 때문인 거죠. 이중으로 돈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 본인 돈도 아니고 아빠 돈인데 왜 그래요? 뭐? 말하는 것 좀 봐. 내 일에 신경 좀 꺼요.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이래요? 말하는 것 좀 봐. 머리 감은 짐승 거둔 게 아니라더니 너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아셨으면 됐어요. 아니 얘가... 저는 밖으로 나왔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빠 역시 아직 어린데 혼자 나가서 살 수 있겠냐며 걱정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이 집에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저와 새엄마의 사이에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빠는 저의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의 독립으로 인해 두 분이 다투시기는 했으나 아빠는 이번만큼은 저의 편이 되어주셨고 저는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작은 집을 마련해 주시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아빠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독립을 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늘 사람들 속에서 자라다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어서인지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밖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했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빠들은 군대를 갔고 아빠도 일을 하시느라 집에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저라도 본가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새엄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허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빠의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별 수 없이 본가에 들리게 되었어요. 오빠들이라도 있으면 덜할 텐데 오빠들도 없는 곳에 새엄마와 단둘이 있으려니 갑갑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회사 일이 바쁘신지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전화할 것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네 아빠한테 생활비 받아가며 살 거니? 왜 또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세요? 네 말대로 성인인데 네 건 네가 알아서 벌어서 써. 우리 아빠 돈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새엄마가 웬 난리예요? 뭐?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변한 게 없니? 새엄마도 마찬가지세요. 아니 이게... 그때 아빠가 들어왔고 저와 새엄마는 입을 닫았어요. 아빠와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사온 케이크에 불을 붙여 축하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도 드렸어요.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한 끝에 산 작은 반지갑이었어요. 아빠는 제가 준 선물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며 지금 들고 다니시는 지갑을 가져와 안에 있던 것들을 제가 준 지갑으로 옮겨 담으시며 좋아하셨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는 아빠의 말씀에 저는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고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던 그 사람은 언제나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어요. 먹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저에게 맞춰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뒷배경이 좋아서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가 해주신 집에다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받고 있으니 똥파리 꼬인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저는 며칠 동안 은둔 생활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첫사랑을 보내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몇몇의 이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다정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처럼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랑 가벼운 만남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저는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초등학교 반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꼬꼬마 시절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었어요. 친한 친구와 먼저 만나 시간에 맞춰 모임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몸집만 커졌지 예전 어릴 때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옛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한 친구가 들어왔고 그 친구는 제 짝꿍이었던 친구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고 그 친구는 일찍 온 다른 친구들의 텐션에 놀라하며 저의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이 좀 늦게 끝났어? 그랬구나?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업됐지. 그렇네. 자, 한 잔 받아.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없기는 더 예뻐지지 않았냐? 글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저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반짝이를 하고 난 후 저희는 시시때때 모였어요.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친구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계속해서 쭉 만났던 사이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제 짝꿍이었던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자주 보게 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남자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 이번 생에는 연애라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몇 년을 사귀면서도 저에게 깊은 스킨십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저만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그 친구에게 저는 점점 마음이 뺏겼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당일 아침 저를 데리러 온 그 친구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본가로 갔어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러 간다는 말에 집에서도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정리를 했어요. 긴장을 했는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도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을 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작은 오빠가 문을 열었고 저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새엄마, 오빠 모두 다 나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아빠는 안으로 들어가 식사부터 하자고 하셨고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희가 온다고 맛있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해놓으셨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난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나? 부모님과 남동생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살고 있고? 네. 지금 하는 일은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일한 지는 오래됐나? 네. 고등학교 졸업 후 쭉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는 안 가고? 네. 형편이 어려워 바로 취업을 했어요. 힘들었겠군. 아닙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호구조사는 시작되었고 아빠의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였고 새엄마는 놀고 올 적으로 얼굴에 드러냈어요. 오빠들은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 친구의 눈치를 살폈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좀 앉아봐라. 왜요? 그 친구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우리랑은 맞지 않는 것 같구나. 뭐가요? 살아온 것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던데 지금도 여전할 것 같고. 둘이만 좋으면 됐지.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살다 보면 돈으로도 싸울 일이 생긴단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예요. 아빠의 말에 제가 계속해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자 옆에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있던 새엄마가 말을 했어요. 집안에 도움이 되는 곳에 가지는 못할 망정
고만고만한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난리인지. 그 사람이 집이 어때서요? 대학교도 보낼 돈이 없으면 뻔한 것 아니냐? 새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저희는 돈이 없어서 대학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거기서 그 얘기는 왜 나와? 새엄마는 우리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얘가... 여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무조건 결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새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쳐다보았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빠들은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저는 모두 다 반대를 해도 결혼을 할 거라며 가방을 들고는 집을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큰오빠가 데려다 준다며 저를 붙잡았고, 저는 큰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오빠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결혼을 한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허락을 할 텐데, 그 성질머리 때문에 일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분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제 결혼에 반대하는 아빠도 미웠지만, 사사건건 제 앞길에 태클을 걸고 있는 새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가족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모님을 만나 뵙고 설득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오빠들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계속되는 저의 설득에 아빠는 결국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여전히 새엄마는 투덜거렸지만 자신을 빼고 모든 가족들이 다 찬성하는 결혼을 혼자서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지고 상견례를 하고 나면 바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저희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한 저희는 서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나오는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제 결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새엄마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건넸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애들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 생각이세요? 신혼집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니요. 혼수며 예단이며 다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합의를 봤다던데 모르셨어요? 네?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애들이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혼수 예단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도 신혼집은 있어야죠. 저희 형편에 따로 분간해 내기도 그렇고, 정 안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아야죠. 뭐라고요? 그 집에 어찌 들어가 살아요? 그럼 사돈께서 신혼집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금 아들 결혼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세요? 네, 저희는 그 조건에 결혼 허락한 건데요. 나 참 기가 막혔어. 우리가 뭐가 하셔서 이런 결혼을...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여보 일어나요. 새엄마는 아빠를 일으켜 세웠고, 아빠 역시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견례 분위기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고, 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남편의 형편을 생각해 예단, 혼수, 모든 것을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시댁에서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대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던 남편에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시작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저는 가족들에게 숨겼고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 했었는데 이것이 상견 일정에서 불거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는 급히 본가로 출발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으신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서 저 또한 걱정이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빠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못을 박으셨어요.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던 오빠들도 이건 아니라는 듯이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화가 나신 아빠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거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진심이세요? 그래.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도 나가고 매달 주는 생활비도 일차 없을 줄 알아. 알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독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 집을 나왔고 부모님 없이 오빠들만 참석한 채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빨리 돈을 벌어 분가를 하자며 조그만 고생을 하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서 살 줄 알았는데 시댁에 들어와 산다니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비좁은 집에 식구 하나가 더 늘었다며 투덜대셨어요. 결혼 후 저는 친정이 생각이 났지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견디며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역시 자신과 결혼을 하면서 친정과 연을 끊고 사는 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었고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가족들 모두 잠든 시간 남편이 퇴근했고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다는 말에 주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어요. 씻고 나온 남편은 밥을 먹었어요. 늦은 시간 주방에서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깨셨는지 주방으로 나왔고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이게 뭐냐고 말하며 혀를 찼어요. 그 소리에 남편은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선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저는 놀랐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온 아들에게 시끄럽다뇨. 그리고 뭐를 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이해하려 하면 힘들어진다며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그곳에 남편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의 막무가내에 시비가 붙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퇴근이 늦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퇴근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대리운전이라니? 그렇게 됐어. 언제부터야? 예전에 했던 일인데 다시 시작했어. 왜 말하지 않았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대리운전까지. 그래서 그동안 늦게 들어왔던 거야? 그래야 빨리 분가를 하지. 난 천천히 해도 상관없으니까 대리운전을 이제 그만둬. 이게 무슨 꼴이야. 술 취한 사람이랑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돼서 싫어. 괜찮아. 오늘 재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도 난 싫어. 당장 그만둬. 저는 남편에게 당장 대리운전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했고 다른 가족들은 남편을 걱정하며 안쓰럽게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식구 하나 데리고 왔으니 생활비를 더 내려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말을 했어요. 그 소리에 다른 가족들은 입을 닫았고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따라 들어온 저는 화가 나 남편에게 어쩌면 저러시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소리를 낮추라고 말을 했어요. 분하지도 않냐는 저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말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남편을 차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보란 듯이 차별화하는데 제가 못 느꼈을 리가 없었어요. 다른 집들은 자식을 차별을 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장남을 더 챙기지 차남을 더 챙기지는 않잖아요. 저는 서운함과 분이 풀리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난 저는 주방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풀려고 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고 시어머니는 잡채를 보자마자 시동생 앞으로 옮겼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잡채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겼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도련님만 잡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 사람도 잡채 좋아해요. 왜 어머님은 도련님만 챙기세요? 내가 언제 엄한 사람 잡는구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이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걸요?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야?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제 일도 그래요. 자식이 늦은 시간까지 투잡을 하다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몸 괜찮냐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라고 떠밀었니? 지가 하고 싶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하니? 도련님이 그랬어도 이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얘는 그런 일 애초에 만들질 않는다. 어머니, 밥상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네 새엄마 닮았나 보구나? 네? 근본 없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친정 얘기는 왜 꺼내세요? 네가 잘해봐라. 내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나. 잡채 하나 해놓고는 생색은. 하나, 너나 실컷 먹어라. 시어머니는 잡채 접시를 남편 앞으로 밀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저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새엄마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른 저는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참으라고 원래 저런 사람인 걸 몰랐냐며 다독였어요. 시어머니가 억울하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저 따르기만 하는 남편이 더 싫었어요. 꼭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남편이 더 싫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퇴근 후 밖에서 만나자고 말을 했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술잔을 서로 기울이다 남편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고
저는 그동안 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시어머니가 새엄마였어요. 없는 살림에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고 피도 섞이지 않은 전처의 아들인 남편을 예뻐하지 않았는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 후부터는 그것이 더 심해졌고 시아버지가 출근하라고 없을 때면 그렇게 남편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학용품까지 시동생과 차별을 했고 남편은 어린 시절 외롭게 힘들게 자랐다고 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 날 말을 안 듣는다며 방에 가둬두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된 남편. 저는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담담하게 말하면 소주를 들이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자라온 남편이 저처럼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며 옆에는 내가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다 시어머니 때문이겠죠. 어린애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저는 남편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생기니 이제는 그 차별이 동서와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분가르에서 따로 살고 있는 시동생 부부는 한 달에 2번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를 우쭈쭈 했었어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바로 옆인데요, 뭘.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 사왔어요? 뭐하러 이런 것까지. 요즘 고기가 먹고 싶긴 했어. 저밖에 없죠. 그래, 어서 들어가자. 동서가 사온 소고기로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를 챙겼어요. 소고기가 익는 족족 시동생과 동서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소고기 그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제 성질에 참기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참을의 인자를 새기며 참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 나오는지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고 식사 준비가 다 되어서야 쫄래쫄래 동서가 나왔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와 물을 마시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기가 안 찼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이를 여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동서와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러냐? 빗장하라 그러지 촉감이 좋더구나. 너도 나만큼이나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아무리 잠옷이 예뻐도 시아버지한테 잠옷 차리면 좀 그렇지 않냐? 아휴, 내 정신 좀 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신다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어서 들어가서 갈아입자꾸나. 네, 어머니. 동서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다시 주방에서 나갔어요.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언제 또 옷을 맞춰 입은 건지 이곳에 같이 있는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허파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와 시동생 부부를 차별했고 그러는 동안 저희는 분가를 했고 자식이 둘이 생겼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르자 남편과 오빠들은 저를 설득했고
저는 친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간 딸 생각이 많이 났던 아빠는 그 전에 자신이 한 말에 사과를 하며 다시 왕래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을 사죄했어요. 가슴 한켠에 있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제외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지금까지 못한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주말이면 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고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효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빠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용서를 구할 걸. 아빠와 많은 추억을 남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재산 분할을 하고 26억을 받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친정과 연을 끊은 제가 그 돈을 가져간다는 것에 노발대발했어요. 지금까지 아빠의 곁에서 아빠를 보살핀 것은 자신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와 연을 끊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그 돈을 나눠줘야 하냐며 역정을 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러자 큰오빠가 무슨 말을 하냐며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제일 꼴불견이라고 말을 하며 연을 끊었든 안 끊었든 제가 아빠의 딸이고 자신의 동생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딱 잘라 못을 박았어요. 장성한 아들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새엄마도 고집을 피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유산을 상속받았고 시댁에는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미안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시동생 부부와 함께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한 번도 저에게 웃으며 대한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었고 한 번도 저에게 형님 대접을 하지 않았던 동서조차 저에게 형님 하면서 생긋 웃음을 보였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었고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며 시동생에게 5억만 주라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받은 것 중에 5억만 얘네들 주란 말이다. 제가 왜요? 너도 공짜로 받은 거 아니니? 없는 것도 아니고 26억이나 있는데 그 중에 5억도 못 해주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형제지간에 너무 그러는 건 아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둘밖에 없는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라. 서로 잘 살면 더 좋지 않니? 그러지 말고 나눠 가져. 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5억을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니? 꼴랑 5억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형제끼리 서로 나눠 갖는 게 그게 그리 아깝니? 아, 그 형제지간이라는 게 이럴 때만 생기는 건가 봐요. 절대로 못 줘요. 공짜로 받은 돈이라고요. 친정아빠가 땀 흘려가며 열심히 버신 돈을 왜 함부로 달라 말아야 하세요? 정말 못 주겠다는 소리니? 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정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쩜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으세요. 정말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신 건가요? 양심? 무슨 양심?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하시고도 법 없이 사신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니? 누구긴요.
어머니 큰아들, 제 남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걔 얘기가 왜 나와? 마음에 곱게 쓰셔야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랐으면 제가 왜 이러겠어요. 어머님 말처럼 형제지간인데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 어린애한테 몹쓸 짓을 하고 지금까지도 차별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정신이 나간 거지. 그럼 당장 이혼해라. 네? 뭐라고요? 괜히 돈 때문에 과거에 들쑤냐 내서 가족들끼리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혼하란 말이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건 우리도 매한같이야. 돈독이 올라서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동생 부부는 옆에서 말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으로 앉아 있으니 저는 더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 번 다시는 이 일로 부르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들 같은 일하고. 저는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시아버지의 생신 때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혼 서류를 가져간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날리며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냐며 어디에서 행패를 부리냐며 이혼할 테면 해보라는 듯이 저를 누려보았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어릴 때부터 억눌린 분노와 그간 참고 살았던 것들이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깜짝 놀란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무슨 짓이냐며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렸어요. 남편은 잡고 있는 손을 더 꽉 움켜쥔 채 더 세차게 흔들어 댔어요. 남편에게 머리채가 잡힌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내며 발버둥을 쳤어요.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라서 이러고 산 줄 알아? 나만 조용하면 나만 괜찮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그냥 참고 또 참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뭐? 이혼?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야.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뭔데? 너도 마찬가지야. 뭐? 형제? 형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언제 형제였냐? 네가 생각하는 형제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었어? 언제부터 나를 형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소리야. 어디 남의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애미나 자식이나 똑같아서는. 그만해라.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아버지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방관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나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 식구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집과는 연을 끊겠어요. 아버지, 죽을 때나 연락하세요. 상주 노릇은 해줄 테니. 아니 얘가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제가 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병신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이 시간 이후로 저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고 특히나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남편은 가슴속 깊이 있던 응어리를 속 시원하게 내뱉고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저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어 괜찮냐고 물었고, 남편은 크게 웃으며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사이 코로나가 창궐하며 모두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시동생 부부가 뻔뻔스럽게 돈을 빌려달라며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시동생 부부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고 시댁을 담보로 식당을 차린 바람에 조만간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찾아올 때마다 본인이 저질렀으면 본인이 해결하라며 매몰차게 돌려보냈어요. 남편은 건강이 나빠져 아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는 시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로지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현재 저희는 교회로 이사를 가 전원주택을 짓고 아이들과 살며 더욱 똘똘 뭉쳐서 지내고 있어요. 양가와 왕래를 하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그간 참고만 살았던 남편이 답답했지만 결국엔 저 아이들, 저희 가족만을 선택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가족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자란 남편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을 행복한 일들로 다시 새로 채우자. 여보, 사랑해?